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일본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처럼 보기 힘들까? 하는 궁금증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 나라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속을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성공 사례인 일본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실 세계 건축계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본의 스타 건축가들 명단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게 겐조, 안도 다다오, 사나, 이토 도요, 반시게루 이 이름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통점은 바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두 명의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가 나오는 어떤 흐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다를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재능 있는 건축가들이 있는데 왜 이런 글로벌 스타의 등장은 상대적으로 드문 현상일까요? 우리 서울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보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자하 하디드죠. 롯데월드 타워는 세계적인 건축회사 KPF의 프로젝트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지을 때 해외의 스타 건축가를 초청하는 패턴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결코 개인의 재능 차이가 아니에요. 건축가를 발굴하고 키워내고 또 세계 무대로 밀어주는 국가적인 생태계, 즉 시스템의 차이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성공 요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건축가 증폭 장치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대체 어떤 요소들이 일본 건축가들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주는 걸까요? 일본의 이 증폭 시스템은 크게 5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건축 전문 미디어가 탄탄하게 받쳐주고요. 둘째, 기업들이 건축 전시회나 담론 형성에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셋째, 작은 주택 프로젝트들이 건축가들한테는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실험실이 되어주고요. 넷째, 국가적인 프로젝트들이 건축가의 위상을 문화적인 상징으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외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증폭 장치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무려 1925년에 창간된 건축 잡지 신건축이 있고요. 1985년에는 아예 건축 전문 갤러리 토토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의 100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쌓아올린 기반이라는 거죠. 결국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선순환 고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건축가는 작은 프로젝트에서 마음껏 실험을 하고 미디어는 그걸 빠짐없이 기록하고 전시와 출판을 통해서 이게 세계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커리어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 명의 스타가 아니라 세대가 만들어지는 비결입니다. 자, 일본의 이런 멋진 선순환 구조와는 달리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 건축계가 마주한 핵심적인 현실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용적률 게임입니다. 용적률 게임. 이게 뭐냐면요. 건축 설계의 목표가 공간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바닥 면적, 즉 용적률을 어떻게든 꽉 채워서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심지어 한국 건축계 스스로가 이 현식을 아주 적나라하게 부르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럼 이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명확합니다. 설계의 최우선 목표가 사업성이 되니까 창의적인 시도보다는 표준화된 설계가 선호될 수밖에 없고요. 리스크를 피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해지죠. 그리고 상징성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는 아까 봤듯이 해외 스타 건축가라는 브랜드를 수입해서 해결하려는 요인이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건축가들에게 재능이 없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2014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서 국가 간 부문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어요. 세계가 인정한 거죠. 즉, 재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재능을 꾸준히 세계 무대로 이끌어줄 시스템이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게 더 정확한 진단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건축가들은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문제점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응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진단이다. 한국 건축계는 스스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용적률 게임 같은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장이 바로 여기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대응은 아주 전략적입니다. 첫째, 용적률 게임처럼 문제의 이름을 딱 붙여서 공론화하고요. 둘째, 낮은 설계비나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같은 구조적인 원인을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나 공공건조가 제도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본의 증폭장치와 한국의 용적률 게임, 이 두 시스템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본은 작은 실험에서 시작해서 기록과 확산을 통해 건축가를 문화 생산자로 키워내는 선순환 구조를 가졌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수익성 우선이라는 압박 속에서 건축가가 개발 과정의 일부로 기능하기 쉬운 구조였던 거죠. 출발점부터 과정, 결과까지 정말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첫째, 공공부문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는 실험적인 건축주가 되어줘야 합니다. 둘째, 대형 프로젝트를 해외 스타일을 수입하는 창구가 아니라 우리 인재들의 세계 대비 무대로 만들어야 하고요. 셋째, 좋은 디자인에 대한 존중이 실질적인 보상, 즉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와 전시 같은 증폭장치를 더욱 두텁게 만들어야겠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국에 천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천재가 세계적인 거장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토양, 즉 발주 시스템, 제도, 기록과 같은 플랫폼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토양 위에서 세계를 향해 가장 먼저 떠오를 한국 건축가의 이름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